이란이랑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 심리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현재는 변동성만 주고 가격은 직전 고점인 대략 한 10만 6천 달러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하락했다 횡보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나 기업들의 장기 투자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매물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과거 같으면 이것도 30%까지 떨어졌겠지만 근데 지금 이번에 제 기준에 보면은 겨우 10% 잠깐 떨어졌다 바로 회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 맞고, 제가 모든 개별 알트코인의 이슈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는 그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 투자 측면에서 과연 펀더멘털이 좋은지를 점검해 보시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이 종목에서는 본전을 치고 나와야겠다라는 어떤 오기나 고집이 있어서 그거를 끝까지 3년, 5년, 10년 들고 있는데 막상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원금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더 좋은 자산들은 많이 올라버려서 그걸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마저 놓치실 건지.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15배, 5년 안에 20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그 유동성도 저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거의 70% 육박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하면 알트코인 비중 진짜 작거든요. 근데 확률 높은 투자를 하는 게 아무리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거 아닐까.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좀 좌지우지 되지만 추후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모였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업들의 가치는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일단 촬영 일자 기준으로는 6월 25일이고 10만 5천 불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최근에 6월 20일 정도부터 한 4, 5일 동안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가 됐고, 그 시점에 한 10만 달러 아래로 한 9만 8천 달러까지 내려왔었다가요. 또 같은 날에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 보복 공격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또 그때는 또 제한적이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란이랑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 심리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현재는 변동성만 주고 가격은 직전 고점인 대략 한 10만 6천 달러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하락했다 횡보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고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반응하는 게 조금 더 더뎌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원래는 펀더멘탈 측면에선 가격이 올라야 되지만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이한 결과 반응이 나온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년 3월에 2024년 3월에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1억 돌파하고 나서 4월 달에도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주고받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이제 내려 꽂으면서 그 시점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과 겹치면서 한 2, 3개월 이상 한 30% 가까이 한 7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작년 11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고 북한이 참전하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도 전 세계 지정학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9만 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이슈에 대해서 방향이 위아래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반응하는 경우가 나타나지만 본질만 따져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오르는 게 정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나 기업들의 장기 투자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매물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과거 같으면 이것도 30%까지 떨어졌겠지만 단기적으로라도, 근데 지금 이번에 제 기준에 보면은 겨우 10% 잠깐 떨어졌다 바로 회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 맞고, 시장을 이제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왜곡은 발생할 수 있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는 그 가치에 집중했을 때 안전자산의 가치는 사실 희소성이거든요. 그리고 희소성을 잘 구현해낸 비트코인을 네, 장기적으로는 선택하는 플레이어들이 더 늘어날 거고 실제로 숫자상으로 전 세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는 거 보면 기관들의 이제 보유량, 특히 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뭐 지금은 전쟁이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세계 3차 대전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뭔가 끊어지지 않는 전쟁이 일상화돼 있고 원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상 우리가 살아왔던 최근에 50년, 100년이 유례 없는 평화의 기간이었지 원래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게 인류 역사의 이제 어떤 스탠다드?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원래 표준으로 귀결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또 사회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격화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 안전자산 새로운 시대에 주목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네 계속 가치를 네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매도 없이 계속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하는 타이밍마다 매수를 하고 있고 네, 바닥을 사실 물론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보통은 단기적으로 뭐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뭐 10%에서 30%까지 빠지면 저는 보통은 매수하는 편입니다. 과거처럼 이제 변동성이 막 50%까지 떨어지기에는 작년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일단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래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 시점에도 전고점 대비 뭐 많이 빠진 게 한 30%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진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줄어드는 게 뭐 경험적인 측면이나 데이터 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까요? 우선 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를 이제 갈등과 분열의 시대,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 플러스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극적 증세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발생시킨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전 자산은 저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전통적인 안전 자산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성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1등일지 아닐지는 뭐 제가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 뭐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기라는 것도 뭐 3년, 5년, 10년 정도의 이제 중장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다른 안전 자산 대비해서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래 안전 자산이 가격 변동이 적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질적으로 안전자산의 속성은 가격 변동이 적은 것도 물론 그건 이제 결과고 사실 그 핵심에는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채권보다 미국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수요가 더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미국 채권을 선택하는 거고 금 같은 경우도 이걸 물리적으로 더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일부 특정 지역에 희소한 부동산들도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안전자산의 속성, 그 희소성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그걸 펀더멘탈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사실 희소하고 공급량이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평가도 1대1로 그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안전자산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언어 장벽도 없어진 상태라 빠르게 알게 될 거고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세상에서 가치를 온전히 이동시킬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유일하진 않겠지만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흐름을 이번 AI 시대랑 이제 암호화폐 시대에 네, 많이 가져가서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다른 안전자산들보다도 더 많은 성장성이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측면에서 어쨌든 희소성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안전자산들보다도 더 희소하고 그게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 모빌리티가 있는 비트코인이 주목을 많이 받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믿을 만한 자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고 공감을 하는데
그 가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기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 신자분들이 성경책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그런 어떤 물건들을 투영해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인류의 보편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믿음, 다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도 디지털 상에서라도 이걸 명확하게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도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 플러스 희소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금에 가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갖게 된 거고, 금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되거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금 역시도 그냥 반짝이는 노란색 돌덩이에 불과하고 뭐 이제 반도체에도 쓰고 장신구에도 쓰고 치료에도 쓰기 때문에 뭐 산업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 산업적인 수요가 있기 전부터 금은 가치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장신구로 쓰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비추어서 판단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실물이 있었고 희소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 실물이 없지만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타났고 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모빌리티가 좋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자본들, 새로 발행되는 여러 돈들이 이쪽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이해하고 이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어떤 자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무언가를 당장 생산해내는 이제 그런 주식 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일단은 우선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에 주식 호가창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야 주식은 뭐 물건이라도 만들지 근데 비트코인은 무엇을 생산하냐라고 하지만 금 역시도 그 자체로 무엇을 생산하진 않지만 인류의 가치 척도로서 이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시스템으로서 기여한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결국에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의 그 가치는 사실은 주식보다 사실 커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아무런 가치도 발생시키지 않는 금괴가 그런 수량도 명확하지도 않고 중앙은행 뭐 이런 곳에 누워 있는데 그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합친 것보다 가치가 높거든요. 그럼 사실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어야 되는데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면 비트코인도 똑같다. 그래서 주식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 금과 같이 가치 저장 수단, 부동산도 물론 이제 실거주라는 가치를 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토지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똑같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뭐 순천이나 지방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가 짓는 원가는 분명히 비슷할 텐데 땅의 가격 때문에 다른 이제 시장 가치를 갖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과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게 우선 1단계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시다 보면 네, 비트코인을 이제 이해하시고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트럼프가 또 공식 석상에서 파월을 멍청하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뭐 추진한다거나 이제 페드, 그러니까 연준을 압박하는 움직임 자체가 어떤 투자 신호로 작용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원래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계속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부통령 JD 벤스도 어젠가 아니 저기 파월 의장 당신 선거 직전에는 금리 50bp 내렸으면서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더 그때보다 낮은데 지금 금리를 왜 못 내리는 거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보통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또 동시에
금리가 인하돼서 유동성 늘어나면 또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 때문에 희소한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서울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도 오르고 있고 그런 선호 현상을 이제 띠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똑같이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네, 하지만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네. 트럼프가 파월을 쫓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뭐 가능성이라는 건 원래 당연히 있고 그 밑에 이제 임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의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쪽을 이제 본인과 친화적인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제 임명하면서 압박을 하는 건 맞는데 사실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한국에 있는 일개 작가인 제가 뭐 예측하는 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벤트나 이슈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가치를 저장한다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의 본성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전통 자산으로는 계속해서 적극적 증세 환경이 커지고 있고 모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더더더 주목받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주목받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4, 5월 폭등 이후 다시 잠잠한 모양새인데 올해 안에 다시 한번 급등장에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원래 가격을 예측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런 수요 측면에서 기업 단위 또는 국가 단위에서의 움직임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보고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시점을 저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한 3년 전부터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이게 빠르면 지니어스 법안이 뭐 7월 중에도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본인이 최대한 빨리 서명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월 휴회 전에 이제 서명하겠다. 그리고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인데 시행 일자도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시행이 바로 될 것 같거든요. 7월, 8월 정도부터. 그러면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저는 그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흡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저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이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거고 이 국채 수요를 통해서 미국이 정말 이로울 거다.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1, 2, 3등 정도, 그러니까 테더, 서클, 그다음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한 USD1까지만 합쳤을 때도 대략 300조고 2030년 말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이에 5천조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5년 사이에 5천조면은 뭐 대략 한 15배에서 뭐 20배 가까이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을 때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는 목적으로 보통 쓰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쓰여지겠죠.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미국의 AI 솔루션이나 여러 서비스들, 챗 GPT 같은 거 이제 결제로 허용하고 할인해주면 많은 전 세계 일반 소비자들이 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 그 유동성이 저는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특히나 도미넌스가 거의 70% 육박한 비트코인으로 제일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그 국채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그게 일상 거래에도 쓰이겠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라서 그냥 이번 지니어스 법안 이후부터 지금 성장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언제 오를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봐야겠지만 그래도 올해 말 안쪽으로는 뭐 충분히 20만 불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는 있지만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야지 이게 행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와야 오르는 거지 사실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대감의 어떤 최상단이다. 그래서 10만 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채권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되고 그게 이쪽으로 자본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오를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단기 폭등은 저도 솔직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냥 그 흐름 그리고 그 시점을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로 보고 있고 지금 정말 많은 상장사, 비상장사에서 미국채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돈이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시작이 되고 경쟁적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초반에 조금 더 파이를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켓 쉐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통과된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고 나서 올해 연말까지 그때 가장 많은 폭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트코인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사이클이 깨졌고 과거와 같은 폭락은 안 올 것이다라 말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애초에 이번 상승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작년에 이제 반감기가 오기 직전에도 웅달책방에서 웅달님이나 남덕현 이사님한테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애초에 사이클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근거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 중심으로 좀 작은 고래들 이 여러 명이 이제 이 시장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VC들이 참여했고 미국의 현물 ETF가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자본의 성격이 바뀌었고 장기 투자 자본이나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뭐 다시 몇 년간 횡보했다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예 플레이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반감기 때는 유치원생, 2차 반감기 때는 초등학생, 3차 반감기는 중학생, 4차 반감기는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너 초등학교 때 오줌 3월 달에 쌌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오줌 쌀 거라는 게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은 네. 기간 동안에 자산의 성격이 바뀌었고 성장을 했으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사이클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없고 철저하게 수요 공급. 근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고 저는 원래 이런 매크로 지표를 잘 보진 않지만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일반적인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의 변동을 좀 저는 체크하는 편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ETF 상장 이후로. 그 말이 100% 소매 수요가 빠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몇몇 온체인 지표도 그렇고 장기 투자를 하려는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뺏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그러면 가격 변동성은 더 떨어질 거고 과거의 그런 극심한 변동성은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현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기관 수요랑 그다음에 개인 이제 고래 부자들의 수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통 자산의 자본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뛰어들면 오히려 폭등을 걱정을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방과 변동성을 지켜주고 있고 이제 추가로 자본 발행되는 것들도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전통 자산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몇몇 수요들이 맞춰져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적을까요? 그 가능성이라는 건 원래 항상 존재하죠. 이제 24시간 360일 5일 거래가 되는 어떤 자산의 특성상 유동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위아래로의 변동성 자체는 제가 어떻게 뭐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어떤 이슈가 있을지 또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그 기관들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이 폭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안전자산의 성격에 가까워지지만 이 공급이 정해져 있고 부족해지는 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어떤 유동성이 폭발이 될 경우 이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올 거고 그 수에는 비트코인이 온전히 받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좀 폭등을 오히려 조심할 시기가 아닌가. 매수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주셨는데 작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개인 투자 측면에서 저는 100%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게 토큰화된 주식형 자산에 제가 예전에 ICO 참여한 거 조금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100% 비트코인에만 투자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도 않았고 특히 4차 반감기 때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알트코인은 다 서로 대체가 가능한 프로젝트라서 비트코인과는 조금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펴보면 한 70%, 68%에 육박하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된 거라서 실제로 알트코인의 시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총량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그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가격 안 오르는 것도 그렇고, 사실 알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뭔가 가격이 올랐다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몇 개 없잖아요.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리플, 솔라나, 뭐 바이낸스 코인 정도?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옛날처럼 막 순환매가 들어오고, 저는 이런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솔직히 생각했었고, 그 얘기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했던 시점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뭐 모든 알트코인이 뭐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도 정말 바이낸스처럼 뭔가 실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들 위주로만 가격이 좀 방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의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트코인 ETF가 이미 승인이 됐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국, 뭐 홍콩에서도 진작에 승인이 됐었고, 뭐 리플이나 솔라나도 아마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몇 군데 상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모든 그 국가를 트래킹한 건 아니지만, 모니터링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이 매수하는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거든요. 이더리움이 대표적이죠. 똑같은 거의 유사한 시점에 비트코인 현물 ETF랑 같이 이더리움 현물 ETF 한 몇 달 뒤에 제가 상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대체재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정말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뭐 NFT나 이런 것들을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몰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는 항상 대안이 있어요. 지금도 테더 같은 경우는 트론 네트워크가 가장 발행량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 기본적으로 단순히 그냥 ETF가 상장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활용도가 애매해서 펀더멘탈이 빈약한 걸까요? 가치 저장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예 쓸모라는 것도 잠깐은 있을 수 있고 뭐 1, 2년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비트코인 뭐 메인넷이나 레이어 위에서 발행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스테이블 코인 측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가 구현된 그 메인넷들은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가치를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단기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론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잘 모르는 자산에 돈을 많이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자폭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샀어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니까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비트코인을 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다른 투자자를 별로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치를 저장하기에 어떤 게 더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고, 동일하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역사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이 믿음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디지털 자산 중에서 어쨌든 최초의 자산이고 가장 탈중앙화를 잘 구현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이 이기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여러 알트코인들도 본인들의 발행량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초기 투자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거나 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짜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는 공급량이 제한적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동일하게 만약에 희소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성에서 비트코인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 저장 측면은 비트코인이 모두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도 필요하고, 그거 주고받을 때도 어쨌든 그런 토큰들, 코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가치를 저장,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시점에 어떤 네트워크에서 화폐로서는 쓸 수 있겠지만, 가치를 저장해서 장기간 우상향하기에는 저는 알트코인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 제가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사실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장기 투자 측면에서 저처럼 이제 정말 장기간 5년 10년 이상 가치를 저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비트코인 말고는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나라 알트코인 투자자분들께 드릴 조언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두세 배 높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코인 투자라고 하면 알트코인에 이제 뭐 세네 배, 다섯 배, 열 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라는 그런 어떤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단기적인 시점에서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 외국에 있거든요.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규제 측면도 있지만 이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좀 시야를 전 세계로 좀 놓고, 왜 도대체 세계 최대 강대국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 자산으로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각 주마다 왜 이걸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지금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왜 다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에 세금을 줄여주고 또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지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약간 저는 한국이 좀 갈라파고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선도적인 서비스들은 다 지금 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이 부동산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 인재랑 자본이 다 부동산으로만 몰려서 실제로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AI 분야나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는 자본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조금 불행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관점을 바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버도 안 되고 뭐 그랩 같은 서비스도 못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는 다 이런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지도층, 기성세대 분들의 어떤 생각이 그 밑에 세대까지 다 전해져서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디지털 자산 투자에 있어서 그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다른 나라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미국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좀 시야가 확 트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저 역시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좀 틀을 깨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는 동기들도 결국에는 부동산 영끌이 대부분이었고, 그 시점에 저는 비트코인을 연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돌아봤을 때 뭐 퇴사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업 선택을 누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시절에 서울 아파트를 연결한 친구 동기들보다 비트코인 연결한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투자 스타일은 우량 자산 적립식 장기 투자고,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더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이제 정말 신용도를 활용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고, 이제 이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고, 뭐 이런 조금은 다소 무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모든 개별 알트코인의 이슈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는 그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 투자 측면에서 과연 펀더멘털이 좋은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이 종목에서는 본전을 치고 나와야겠다라는 그 어떤 오기나 고집이 있어서 그거를 끝까지 뭐 3년, 5년, 10년 들고 있는데, 막상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원금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더 좋은 자산들은 많이 올라버려서 그걸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여러 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지방 아파트가 원금 수준까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팔아서 서울 아파트 살려고 봤더니 더 올라서 절대 못 산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런 빈부격차, 양극화가 이미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더 격하게 벌어질 텐데 그건 마저 놓치실 건지.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뭐 15배, 5년 안에 20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그 유동성도 저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거의 70% 육박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하면 알트코인 비중 진짜 작거든요. 근데 확률 높은 투자를 하는 게 아무리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거 아닐까 저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뭐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그 투자 콘텐츠도 만들고 이제 조언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 사는 게 맞아요. 더 좋은 거. 근데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번 수요 공급 그리고 희소성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대중들한테 또는
극소수의 부자한테 어떤 자산이 더 주목받을지를 저는 이제 고민해 보시라는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 어떤 게 더 투자하기 괜찮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당연히 알트코인이나 주식이 비트코인을 압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정성까지 좀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을 넣어서 30%가 오르면 300만 원인데 1억을 넣어서 10%가 오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보다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해서 비트코인만 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알트코인이 시총이 가벼우니까 자본이 유입되면 더 많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시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초창기에 사회 초년생 때 그런 실수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깨져봐야지 깨져보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좋은 자산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자금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노후 자금으로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면 사실 이게 잘 안 됐을 때의 대응 플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노후 자금 뭐 200만 원이다, 요 정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노후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5천에서 한 2억 정도 가까운 금액일 텐데, 이걸 뭐 두세 배 불리기만 하면 내가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통 이제 접근하실 건데, 그리고 공부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물을 탄다거나 불을 타면서 보통 규모가 커지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지금 뭐 30대 중반, 이제 만 정도 가까이 되는 입장에서 뭐 조언을 드리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사실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기간은 아니고, 대신에 저도 투자는 10년 정도 입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했으니까 기간은 좀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노후 자금으로는 절대 그런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다가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사주를 담보로, 이게 전환사채긴 한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자사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금리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매입해가지고, 한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적도 있는데 그때도 꾸역꾸역 비트코인을 계속 대출해서 매수해가지고 현재는 비트코인을 거의 60만 개 가까이 우선주까지 발행해가지고 지금 모은 이제 회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업보다도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간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최초의 사례.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시총이 높은 것들 또는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으로 높은 회사들을 말씀드리면, 마라홀딩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본인도 채굴을 하고 동시에 전환사채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도 시장에서 매입하고, 그래서 한 5만 개 정도 갖고 있고,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게 이제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벌써 10,000개 이상을 모아서 꽤 의미 있는 이제 숫자를 갖고 있고,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따라하는 기업들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그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되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 자산의 성격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으로 다변화하는 거고, 그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게 포착이 되고 관측이 되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산다.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때문에 그 해당 기업들의 가치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좀 좌지우지 되지만, 추후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모였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업들의 가치는 밸류에이션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런 전략이 뭐 대중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멀티플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전 대비해서 여기가 유일했을 때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히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니까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도 이제 같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저도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갖고 있었고, 그걸 갖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미국 주식 매도하고 예수금 꺼내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비트코인이 너무 사고 싶은데 꺼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던 거고, 그게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도. 근데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성장을 했지만, 뭐 시총 기준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총이 100조인데 보유한 비트코인 50조면 나머지 50조가 기업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성격으로 투자하는 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저는 매도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로 바꾸는 작업을 저는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뭐 이제 덜 오른다, 그만 오른다가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멀티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차원에서도 뭔가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레이어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통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예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뭐 프로젝트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구체화된 게 없고, 뭐 그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은행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빌려줘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얘기도 뭐 제가 알기로는 딱히 공시 자료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추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성격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이 추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멀티플을 많이 받는 이유를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60만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장기 투자 물량 포함해서 200만 개 조금 넘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60만 개를 살려면 아마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이 2배는 뛸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0만 개를 갖고 있고, 시총 대비 50% 정도의 비트코인 이제 가치만 갖고 있지만 그렇게 2배 가까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어떤 투자가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책과 영상을 보면 작가님도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싼데 매수할 돈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신용도는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를 활용하는 이제 전략을 짰던 거죠. 그래서 대출은 저는 절대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출은 불이랑 같아서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집을 다 태워 먹는, 그래서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 비트코인의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 제 원칙은 그겁니다. 좋은 자산을 쌀 때 많이 산다. 근데 싼 시점을 제가 알 수 없다 보니까 매 월마다 가지고 있었던 월급을 다 태워서 이제 비트코인 포함한 주식을 샀던 거고요. 코로나 같은 폭락장이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런 우량 자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들, 나스닥 ETF도 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면서 전략을 짰던 거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뭐 10년 안에 경제적인 여유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도 대기업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고 다녔지만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을 월에 250만 원 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투잡을 떴던 건데 월에 200씩 1년에 2,400, 5년 하면 1억 2천인데 이게 10배가 돼도 서울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위 가격이 20억이 넘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적립식 안전하게 투자하라더니 왜 대출 얘기하냐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리스크랑 기회 요인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시라는 게 제 조언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았고 자본을 정말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5년, 10년 동안 안 팔 생각으로 투자를 했던 거라서 무조건 대출을 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는 대출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은 한번 해보셔라. 뭐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되게 쉬운 예로 지금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신용대출 받으면 뭐 1억까지는 조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모은 돈 포함해서 대출 5천 해가지고 1억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금리 5%면 이자가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1억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500만 원씩 10년 이자를 내면 5천만 원인데 만약에 1억에 산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10배가 돼서 10억이 된다면 이자는 5천만 원이고 수익은 9억 5천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원금은 또 빼야 되겠지만 그럼 8억 5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 200만 원씩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계속 오르기 때문에 10년 뒤에 어떤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서 따져보시라는 네,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린 거였어요. 과거에도. 지금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아, 지금 비트코인 대출해서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본인부터 잠시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이 자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공부를 충분히 했는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네, 얘기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적절한 대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은 굉장히 그 고점 대비나 또는 뭐 6개월 평균 기준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떨어져야지만 하는데 아예 자본이 없는 정말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신용도가 높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는 이상 하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고 나서도 가격 변동 때문에 불안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그래서 전 어렵다 생각해요. 솔직히 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자산에 똑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2천만 원의 비트코인 싸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 사정 때문에 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게 더 오를 거라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당장 지식산업센터에 물린 이자 원금을 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4천만 원에 파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자산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플레이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해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매수할 때만 연끌해서 대출해서 사는 게 뭐 약간 공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기본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도 오를 거라는 거. 그래서 구매력 측면에서 한번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출했을 때 리스크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대출은 사실 그 보통 신용대출 왜냐면 비트코인은 부동산처럼 장기 대출이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모기지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용대출이고 그게 1년, 2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데 직업적인 변동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직업에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만 일단 대출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도 사실 언제 위로 치솟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터키나 막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뭔가 경제 환경이나 그 상황,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막 20%, 30%까지 치솟는데 물론 한국이 그 정도의 변동성을 과거에 가져가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한국은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이 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해칭이 이제 돼야 하고 그래서 저는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출받아서 사는 걸 추천하는 편인 게 자산 가격을 쌀 때 사면 하방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려서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다면 금리가 만약에 30% 오른다면 5천만 원의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아무 시점에나 대출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저 역시도 코로나 폭락장 그리고 마지막 대출 받았던 게 최근에 비트코인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게 있거든요. 이번 한 4월 정도, 5월 정도 요 사이에. 그때 저도 사실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바닥은 맞출 수 없으니까 제가 85,000부터 75,000까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체결되도록 그 층층이 걸어놔 가지고 평균 단가 한 78,000 정도에 최종적으로 매수해서 그게 지금 11만 달러까지 가까이 왔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좀 있고 젊은 사람이고 신용도가 높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또는 사업체가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네, 그런 전략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본인의 여건이 괜찮았을 때 고려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고려를 해볼 만한 옵션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50만 원씩 비트코인을 샀을 때 아무래도 모아갈 수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는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석하는 어떤 실력도 커지고요. 네. 항상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거래소에 두고 편하게 투자하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지갑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웅달책방 채널에도 나와서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사실 지갑 관련된 콘텐츠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작정 지갑으로 이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대신에 이 지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를 드린 거였어요. 왜냐면 그 수익률만 따졌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압도적인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팔란티어도 있고 삼양식품도 있고 서클이나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만 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시점마다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월한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우월한 것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80%고 나머지 20%는 제가 유망하게 보는 자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의 진짜 장점은 개인 지갑에 옮겼을 때 그 누구도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저는 그 최대 장점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지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탈세가 목적이냐 절세 목적이냐 이렇게 하지만, 그 절세 탈세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이라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개인 지갑으로 빼놨을 때 거래소 예를 들어서 계엄 사태 때 거래소가 막 셧다운이 된다거나 하더라도 내 자산을 손실 보지 않고 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개인 지갑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 지갑을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올해 20억 이상 되는 비트코인 지갑 분실 도난 사건에 그 참고인, 그러니까 도와주러 경찰청에 한 4-5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갑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은 거래소에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제대로 공부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지금 웅달책방의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료 영상 강의 만들어 놨거든요. 그 링크 전달 드릴 건데, 그걸 보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떨 땐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번 시점에 공부를 해보시라는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지갑 종류도 너무 많고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비트코인 지갑의 종류도 많고 그 종류 안에서도 모델들도 많은데요. 지금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하드 월렛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인 이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게 지금은 트렌드고, 그리고 제조사를 믿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들 때문에 디바이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100%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소스코드가 다 투명하게, 장부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고 이게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지갑 역시도 그게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고, 한 3개 정도 이제 모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모델이라기보단 프로젝트. 그래서 첫 번째로 시드 사이너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크럭스, 세 번째는 스펙터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크럭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편의성 측면에서나 보안성 측면, 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선호해가지고 저도 그 지갑을 쓰고 있고, 그 디바이스를 이제 제가 직접 제안해가지고 개발하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도 또 개발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저랑 그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그 영상에, 제가 만든 교재 영상에, 교육 영상에도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100% 오픈소스인 거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거. 왜냐면 내장 배터리가 있으면 좀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 지갑 사용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꺼낼 때 받을 때 정도만 쓰고 실제로는 꺼낼 때만 쓰기 때문에 저는 지갑을 좀 장기간 이제 쓸 수 있으려면 내장 배터리가 없어야 돼 가지고 그 부분. 그다음 통신 장치가 아예 없어야 돼요. 와이파이나 NFC나 뭐 블루투스 같은 장치로 인해서 우회해 가지고 그 본인의 개인 키가 탈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비트코인 지갑을 이제 선택하시면 저는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도 털린다는 뉴스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올해만 2건 정도 경찰청 조사를 도왔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갑 종류가 다 달랐지만 지갑은 문제가 없어요. 그 지갑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실과 도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보시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거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로 벌어지는 거지, 비트코인 지갑의 보안성은 아까 말씀드린 100% 오픈소스 투명한 걸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고 사례, 제가 지갑을 복구해드린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뭐 카제라고 하는 지갑도 정말 여러 차례 복구를 도와드린 적이 있고, 비밀번호 잊어버린 분들 것도 찾아드린 실제 실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살펴보면 공통점이 지갑 제조의 문제는 제가 봤었던 건 한 건도 없었고, 사용자들이 이 지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날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채널에 교육 영상을 4시간짜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디지털 자산이 해킹 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에도 투자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0%가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고 20%가 이제 미국 주식, 뭐 AI 관련된 종목이나 제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뭐 기업들, 독보적인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전 테슬라 같은 것도 좀 과거에 매수해서 보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제가 웅달 책방이랑 여러 채널에서 몇 년간 소개해가지고 아마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지금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예전에 팔불일 때 사놨던 거 그대로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좀 추가 매수하고 있는 좀 소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마라홀딩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랑, 그다음에 럼블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대항마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를 이제 보장해주는 동영상 플랫폼이고, 여기가 이제 그 페이먼트를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랑 테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는 걸 올해 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리스크 같은 거 좀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한 5개, 6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걸 코인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그 지금 시가총액 3등 USD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회사의 거버넌스 토큰이거든요. 의결권을 가진 토큰인데, 그걸 제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 전에 이제 ICO라고 하는 이제 초기 투자에 참여해가지고 현재 보유해가지고 그것도 대략 한 70배 정도 수익이 지금 난 상태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만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우선 지금 시점에 뭐 포트폴리오를 꾸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최소 80% 정도까지 금융자산에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을 가져가는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영역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뭐 어떤 자산이 10배, 20배 또는 5배 오를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보는 것도 좀 세상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특정 자산 하나만 몰빵해서 사는 것도 물론 이제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 좋지만, 저는 조금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좀 유연한 편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짰는데, 관심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투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싸운 후 하락하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 출시 소식과 함께 장중 10%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 테슬라 개인 투자 말씀드리면 쌀 때 많이 산다라는 원칙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2023년 초 그때 한창 다 뭐
비트코인, 팔란티어, 테슬라 다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사둔 게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태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자율주행, 인간의 운전 노동 자체가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네,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이라서 지금까지 장기 투자하신 분들 아직 수익률이 좀 아마 아쉬우실 거예요. 10% 하루 올랐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도 컸고, 그다음에 횡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통 한 2, 300불 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할 타이밍은 전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갖고 있는데, 제가 막 테슬라 조언을 드릴 만큼의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 관점을 갖고 있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 정도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억의 현금이 생기고 이걸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80% 8천만 원은 비트코인 현물을 지금 매수를 하고, 그걸 개인 지갑 100% 오픈소스 지갑에 넣어서 이제 묻어둘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묻어두고 나머지 20%를 가지고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80억 100억까지 늘어나는 인류에게 독보적인 서비스, 제품 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몇 개를 좀 선정해가지고 매수해놓고 현업을 열심히 해서 5년, 10년 정도 이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히 좀 살 것 같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폭락장이 온다면 그때는 좀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은 또 이런 금융자산 레버리지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모두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제가 뭐 이렇게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한 금융자산 또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대출 없이 한 채 갖고 있으면은 보통 부자라고 우리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10억 정도 이상 갖고 있으면. 네, 그 정도는 네, 조금만 힘들겠지만 5년, 10년 노력한다면 저는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대신에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연에 한 3, 40% 정도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20억 가까이는 이제 되지 않을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11억 정도 되는데, 한 10년 정도 뒤에 한 두세 배가 오른다면 그 정도면 비트코인 하나로 서울 아파트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옹달 책방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옹달님도 안 계시고 남덕현 이사님 안 계시지만 PD님께서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저도 제 생각을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고요. 지금 많이 덥고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건강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도 잘 지키시고 미래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네,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리고 우량자산, 금융자산 적립식 투자로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여유를 잃은 어떤 투자 작가로서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좋은 콘텐츠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